적반하장. 오늘 방송을 준비하다 떠오른 단어인데요. 때려놓고는 더 당당하죠. 그리고 말을 바꿔놓고는 사과도 안 합니다. 오히려 죄 없는 사람이 무릎을 꿇고 비는 이상한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와드 2부는 오늘 이런 적반하장들 하나씩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치 핫 이슈부터 들어갑니다. 자유한국당이 어제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국회 복귀 결정을 했습니다. 먼저 그 모습부터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만약 박근혜가 이랬다면 당장 탄핵한다고 대들었을 거예요. 우리는 국정조사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좀 더 예측을 해서 10만 명 이상이 올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해야 되는데 사실은 5만 명 이상은 생각지 못하고 준비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불편을 드려서 5만 명 이상을 준비했다는데 뭐 화면으로 봐서 5만 명까지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꽤 많이 온 것 같긴 한데. 자, 소동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님. 네. 먼저 저 집회 장소가요. 통상 저런 대규모 집회하면 강북의 광화문 아니면 종로, 뭐 때로는 청계천 주변이거든요. 그런데 네. 왜 강남이었을까요? 우리가 보통 이제 힘들고 좀 어려운 상황 되면 생각나는 게 어디죠? 고향 생각 먼저 나거든요. 고향. 예, 가까운 사람들, 뭔가 나를 지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기에 가서 뭔가 마음의 위안을 얻고 예. 이러는데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정치적인 상황이 예.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도 보면 홍준표 후보가 강남에서 뭐 6일날, 8일날 거의 예. 그 투표 며칠 앞두고 강남 유세를 집중적으로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강남의 지지세를 끌어내려는 그런 흐름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본다면 과거의 이른바 보수 세력이 강남은 그냥 기본으로 먹고 들어가고 아까 말씀하신 고향 같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플러스 알파로 다른 쪽에 확장하는 전략을 더 썼었는데 지금은 예. 그 기본 이 지지세 자체를 유지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꾸 이제 강남으로 장소를 잡는 그런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의 문제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번 장애 집회가 거의 12년 만에 열리는 장애 집회이기 때문에 특히 어느 정도의 사람이 모일 것이냐 이것이 이제 하나의 포인트니까 사실 뭐 현역 의원, 당협위원장도 이른바 이제 동원을 좀 하라, 사람을 많이 모아야 된다, 뭐 이런 지시까지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뭐 각 그 당협별로에서 한 300에서 500명 정도를 뭐 모으자 이런 얘기들도 있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인원을 모으는 측면에서도 강남이라는 곳이 아무래도 강남이라는 지역 자체 그리고 지방에서 올라올 때도 조금 더 낫고 아마 이런 부분도 좀 고려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글쎄 근데 뭐 강남이 고향이라서 저렇게 한다는 건 굉장히 넌센스인 걸로 보입니다. 물론 강남 지역에 뭐 보수적인 유권자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현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건 아니거든요.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은 그 보수적인 성향을 대표하는 정당이 제대로 일을 할 때 지지를 하는 것이지 당신은 우리 편이네 무조건 지지한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좀 더 광화문보다는 편해서 간 거 아닐까요, 거기가? 글쎄, 편하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저기 뭐 사실 그 평소에 보면 젊은이들이 저기서 콘서트도 하고 그러거든요. 사실 저기 코엑스 옆 광장인데 사실 젊은이들이 많이 젊은이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데인데 글쎄요, 저렇게 그리고 또 보면 이게 흩어져 있어요. 그 서울시청 앞이나 광화문에 비해서 그래서 어수선한데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저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강남이 고향이라고 해서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착각이고 그런 생각은 버리고 이 본질적인 이 당의 체질 변화를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알겠어요. 일침을 놔주셨는데 백 변호사. 백성원 변호사께 요 질문 좀 드릴게요. 보면은 홍준표 대표가 사실 요번에 국회 보이콧 그리고 장애로 나간 데의 이유는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 문제가 명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밖으로 나갔죠. 근데 어제 집회 끝나고 이제 국회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근데 그 복귀의 또 명분은 이 공영방송 경영제 관련해 이른바 언론 장악 문건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와 관련된 국정조사를 해야겠다. 그러니 내가 국회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복귀 결정을 내렸습니다. 두 가지 명분인데 어제 사실은 발언 중에서 탄핵까지 나와서 굉장히 거친 발언도 나오긴 했지만 요 나갈 때 명분과 들어갈 때 명분 과연 진짜 명분이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 나갈 때는 명분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처음에 나갈 때 뭐 때문에 나가게 된 거냐면 체포영장 청구 때문에, 아니 체포영장 발부 때문에 나가게 그렇죠. 된 거죠. 근데 그거는 나오라고 조사받으라고 나오라고 할 때 나오지 않으면 발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체포영장 집행도 안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라고. 본인 스스로 아마 그러니까 굉장히 어찌 보면 좀 민망한 상황이 됐는데 그 민망한 상황에서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한 줄기 빛을 만났죠. 문건. 그 문건 내용을 보면 마치 민주당에서 뭐 여론도 좀 장악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표들을 다 몰아내고 뭐 야당 성향에 있는 사람들 빼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문건이 뭐 당에서 공식적으로 채택이 된 문건도 아니고요. 그냥 말 그대로 실무자 선에서 만들어진 그냥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정도, 보고도 제대로 되지 않은 정도의 문건을 하나를 가지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비공식적 문건 하나를 가지고, 아, 이거는 정부에서 또 여당하고 정부하고 결탁을 해서 언론을 장악하려고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 좀 와닿지 않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번에 KBS와 MBC가 총파업하는 과정에 보면 거의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다 파업에 참여를 하고요. 그리고 국민들로부터도 굉장히 많이 지금 현재 지금 공영방송이 잘못됐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언론장악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사실 지금 또 국정조사까지 얘기를 하는 거는 물론 국회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또 들어오는데 명분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 명분을 스스로는 잡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으나 국민들이 생각에는 좀 공허하게 들린 건 사실입니다. 백 변호사는 나간 명분, 들어온 명분이 사실 명분을 위한 명분이다. 아마 이런 평가를 내셨는데 김남국 변호사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건데 내가 이 질문을 하나 좀 드려볼게요. 사실은 요 언론 장악 문건 이게 사실은 당내사에서 아주 공식적으로 작성한 게 아니고 당의 일부 사람이 작성을 했는데 뭐 안건 논의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내용 자체만 보면 사실은 좀 문제 삼을 만한 내용이긴 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를 저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당에서 뭐 언론사 사장들을 쫓아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의 문건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파업, 그러니까 KBS와 MBC가 파업을 했는데 그 파업의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진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현안 분석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볼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현안 분석 내용 자체를 보게 되면 결국에는 언론사에 재직 중인 그 구성원들이 이 언론의 방송의 어떤 장악이라든가 공정성을 삼아서 문제 삼아서 지금 현재 파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나 여당에서 여기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만약 집회나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한다면 같이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상영되고 있는 공범자들이라고 하는 영화도 마찬가지로 지금 방송 장악 10년 동안의 방송 장악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정부 여당에서 함께 또 보는 어떤 그런 퍼포먼스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연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지 마치 이것이 정부 여당이 뭐 사장들이나 이런 부분을 찍어낸다라는 그런 내용의 문건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뭐 백성명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공론화돼가지고 뭐 채택이 돼가지고 최고위나 뭐 당의 어떤 집행부로 그런 이렇게 건 보고된 없었죠. 것도 전혀 아니었고 그건 없었죠. 워크샵에서 이런 내용으로 토론 주제로 토론을 해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정도였는데 이것의 문건 내용 자체를 아예 뭐 언론 장악 문건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용과도 맞지가 않고요. 결국에는 이것을 호도해가지고 명분을 삼고자 하는 것인데 타당성도 없다라고 보이며 또 사실은 이것과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국정조사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제적위원회 4분의 1만 동의하면 발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과가 되려고 한다면 다른 야당들이 여기에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 여야 합의가 기본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현재 야당들도 야당 과방위원회 야당들도 전부 다 사실상 이 파업에 찬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국민들도 여기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명분이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건 관련해서는 정태현 변호사는 생각이 다르실 것 같아요. 내용을 그렇게 참 선회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사실 보면은 그 문건의 내용을 쭉 보면은 꼭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권이나 들어서면 언론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 당연한 거거든요. 뭐 사악한 짓들 그런 것이 아니고 예전에 뭐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을 했을 때도 눈에 가시겠던 정현주 사장을 쫓아내려고 여러 가지 국리를 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 진짜 그랬습니까? 아, 그랬죠. 결국 무죄가 지금도 새로 정권을 잡은 분들이 하늘에서 천사가 아니에요. 우리 똑같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드는 건
맞고 또 이건 우리 당에서 공식적인 의견 아니다. 저 속마음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겁니다. 다만 실제로 그것을 이해가 하는 거는 결국은 우리 대통령의 뜻에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언론사의 그 이사진을 구성한다든지 또 사장을 임명한다든지 또는 뭐 법 개정 안론을 포함해 대통령의 의중에 달려있으니까 이것이 무슨 뭐 청와대에서 나온 문건도 아니고 하니 지금 여당 일각에서 그런 마음이 든다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이번이야말로 정말 언론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면 지금 그 발의가 돼 있는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를 시켜서 여당도 야당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 정권만 잡으면 무조건 자기 편으로 하려고 하는 이걸 제도적으로 막는 그런 것이 돼야 될 걸로 보이고 대통령께서도 이거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종지에 와 있는 걸 고쳐라 이렇게 명시 언급 안 했다고 밝혔거든요. 그래서 이 점은 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펄펄 뛸만 하죠. 왜 그러면 자기들도 해봤으니까. 우리가 했던 거 똑같이 하네. 너무 잘 알아서. 그렇죠. 근데 언론을 자기 편을 망치면 인지상정이니까요. 그렇지만 그것이 국민들과 국가를 위해서는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막아야 되는 거니까 대통령께서 이번에 결단을 내주셔서 여당에 누가 가서 무슨 그 소리를 하든가 흔들리지 마시고 원래 국회에 되어 있는 그 방송법 개정을 제대로 고쳐서 방송사의 임원들 뽑는 것을 제대로 한다면 이 문제는 저절로 사라질 걸로 보입니다. 요 문건 얘기 좀 덧붙이실 말 있으세요? 저는 이 문건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그냥 단순한 문건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당의 전문위원 이걸 만들어서 워크숍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 관련 상임위 의원들이 이 문건을 보고 거기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 테이블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많은 취재할 때도 그랬지만 당의 공식 문건, 당의 최고위원회에서 거기서 이런 문건이 나온 그런 적은 별로 없습니다. 이 정도 저는 당의 전문위원이 만들 정도면 어느 정도 당의 비중 있는 어떤 문건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 맞다. 분위기 정도는 반영이 충분히 됐다. 충분히 된 거고요. 저는 이게 그냥 우리가 말로 이제 여러 가지 할 때와 문건이 나왔을 때 그리고 문건이 언론에 공개됐을 때의 대응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어떤 언론을 정치적으로 장악하거나 이럴 뜻이 없다고 한다라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조치가 따라야 한다라고 보고요. 이 부분 내용들 보면 사실 저는 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자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떤 그 상임 이사진의 어떤 개인적인 비리를 압박한다든지 그리고 외부의 시민단체들을 통해서 환경 조성을 해나가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거지만 문건으로 공개가 됐다라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뭔가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후속 조치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알겠습니다. 요 문건 얘기는 여기하고 원래 주제는 우리가 홍준표 대표를 좀 다루는 건데 다시 골로 좀 돌아가게 보겠습니다. 홍준표 대표를 다루다가 지금 문건으로 약간 빠졌어요, 얘기가. 자, 요거는 정태원 변호사가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홍준표 대표가 최근에 이제 보이콧 기간 동안 북핵 문제 해결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방안으로 내는 게 중국도 가겠다 그랬어요. 미국도 가지만 중국도 가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미 중국 대사와는 꽤 얘기가 돼서 예정돼 있다 하는 게 그렇게까지 얘기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에 가서 진짜 뭘 할 수 있습니까? 글쎄요, 지금 당장 가서 할 수 있는 건 없을 걸로 보이고요. 아마 이제 본인이 이렇게 이것이 단순히 우리 남북한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특히 사강들의 문제가 되니까 거기 나서 뭔가 역할을 해보시겠다 그런 걸로 보이는데 가면은 시진핑 주석을 만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만나기 어렵겠죠. 지금 시진핑 주석은 사드 우리 재배치 이후에 지금 우리 대통령 전화도 좀 안 받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전화조차도 우리 대통령 전화도 안 받는 양반인데 가서 만나기는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희망사항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홍준표 대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사실 지금 사드 재배치 이후에 문 대통령의 지지층으로부터 지금 또 공격을 받고 계시거든요. 대통령께서. 그렇지만 사실 대통령으로서 제일 큰 역무는 국가안보거든요. 우리 국민을 외부의 어떤 위협부터 지키는 것이 제일 큰 임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보수 정당의 대표로서 우리 국가안보가 제일 아니냐. 그런 점에서 오히려 문 대통령의 어려운 점을 보강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죠. 그리고 또 그 재배치에서 외부에 대해서도 봐라 내가 굳이 원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보수층 강력한 반대가 있고 이거 내가 안 하면 지금 전술핵 배치 나오고 핵무장 하자고 그러지 않느냐. 트럼프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느냐. 우리는 평화를 원하지만
이 강력한 지금 여러 가지 압력도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조치지 뭐 이것이 중국이나 러시아를 향해서 한 건 아니다.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을 좀 거들어주는 역할이 된다고 대통령이 보시는 지금 거네요. 단순히 여당의 대표가 아니잖아요. 핵 문제에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홍준표 대표나 또는 자유한국당에서 전술핵을 다시 들어오자. 또 핵무장하자. 그것이 비록 현실성이 없다 하더라도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에 대해서는 하나의 압력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요것도 마지막으로 요 주제 관련 마지막으로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요건 소종섭 전 국장께서 답변을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 결국 이제 복귀로 결정돼서 이제 들어올 것 같은데 뭐 외출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외출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저는 효과가 별로 없었다고 없었다. 예, 처음부터 저는 이 정기국회 보이콧 한다는 자체가 명분도 없고 전략적으로도 그렇게 좋은 선택이 아니다라고 굉장히 비판해서 하루라도 빨리 이 보이콧을 접고 정기국회 테이블 국회로 돌아와서 국회에서 여러 가지 뭐 장이 있지 않습니까? 청문회도 있고 이제 대정부 질문도 시작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장을 통해서 제1야당이 자신들의 존재의 의미를 국민들한테 설득을 해내고 존재의 의미를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지금 특별하게 이렇게 명분 없는 거 가지고 밖에서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런 동력 자체가 떨어졌기 때문에 고민 하던 차에 그나마 뭘 명분으로 삼을까 하다가 그나마 어떤 그 문건이 되면서 그걸 명분으로 이제 다시 회군을 하는 쪽으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 저는 뭐 늦었지만 잘한 결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금 소종섭 전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견이나 이런 건 없으실 것 같은데요. 보니까 다 비슷한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자, 다음 주제는 저희가 문통 대 트통 뭐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을 말하는 건데 두 대통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한 명은 지금 굉장히 초조할 듯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굉장히 요새 능글능글하게 뭔가를 하고 있어요. 보면은 먼저 문재인 대통령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제 공식 일정이 없었습니다. 어제가 소위 말해서 구구절, 북한의 정권 수립일인데 혹시 북한이 무슨 도발을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청와대고 다른 모든 국민도 좀 지켜봤는데 별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반려견과 함께 북악산 등산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한가해 보지만 사실은 속내는 굉장히 초조하고 답답한 모습.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저 모습인데 사실은 굉장히 한가롭게 보이지만 머릿속과 마음속은 답답, 초조 이런 게 있을 겁니다. 백성훈 변호사. 머릿속이 완전히 많이 엉켜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엉켜 있다. 그러니까 원래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일관되게 유지했던 기조가 북한을 제재도 하지만 결국은 평화통일의 동반자니까 대화 타협을 해야 되고 어떻게든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김정은은 완전 나몰라라고 마이웨이를 가고 있죠. 육체 실험까지 진행한 상황이고 그런 와중에 일단 핵실험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지금 사드 문제 관련해서도 이거를 어떻게든 임시 배치라도 해야 되니까 임시 배치를 한다고 결정을 하니까 일단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 층에서조차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의 화살이 거세고요. 거기다가 자유한국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 관련한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이 쓱 흘리고 그렇죠. 전술핵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어떤 결정으로 따라가고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을 돌파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드 문제만 해도 지금 예를 들어서 임시 배치 나중에 환경영향평가 제대로 해서 여긴 안 되겠는데 하면 뺄 수 있나요? 그러게 말입니다. 임시 배치라는 걸 이렇게 임시 배치라는 강조하죠. 단어 역시도 어찌 보면은 또 보수층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못 뺄 걸 왜 굳이 임시 배치라는 단어를 쓰느냐. 또 이제 진보 쪽에서는 어차피 계속 놔둘 거면서 왜 임시 배치라는 단어를 쓰냐 해서 양쪽에 다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아마 다음 단계에서 분명히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또 공론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때 어떤 방식,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미리 전술적으로라도 결정을 할 필요가 있을 텐데 어제 구구절 같은 경우에는 추가 도발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 복잡한 심경에 아침에 저렇게 유기견 그리고 이제 같이 있는 그 반려동물과 함께 토리와 함께 저렇게 간단하게 등산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반려견과 등산을 하기에 앞서 그저께 밤인가요? 한 9시가 좀 넘은 시간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본인 이름의 서면 메시지, 소위 말해서 사드 배치 관련 대국민 입장문이거든요. 뭐 골자는 사드 배치는 불가피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임시 배치다. 그리고 절차적 진행은 계속 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문제는 소종섭 국장이 왜 밤 9시에 입장문을 발표한다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거든요.
그렇죠. 이례적이고 또 서면으로 그냥 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제 생각에는 이왕 메시지를 낼 거면 이런 부분 관련해서 좀 대통령이 그냥 마이크 앞에 서가지고 좀 진솔하게 날을 잡아서 오전에 적당한 시간에 모습을 드러내서 정식적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아마 그날 9시에 이제 급하게 낸 것은 워낙 그 사드 임시 배치에 대한 이제 비판 여론 이런 것들이 지지층 사이에서도 막 쏟아져 나오고 하니까 이것을 참모들은 이제 9월 9일 일단 북한의 도발 여부까지 좀 지켜보고 나서 그 뒤에 한번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조언을 했던 모양인데 문 대통령이 그보다는 좀 시기적으로 급하다. 빨리 이 부분을 어느 정도는 얘기를 해주는 것이 지지층들의 이런 반발 심리를 좀 누그러뜨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아마 9시에 그렇게 서면으로 메시지를 낸 것 같은데 그 메시지의 내용이 저는 뭐 형식도 그렇지만 내용도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 어떤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왕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해서 갈 거면 그동안의 어떤 과정이라든지 이 대통령이 이 최근에 갖고 있는 어떤 고민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그것에 향해서 뭐 지지층이든 뭐 하지 않는 층이든 우리가 좀 한 몸으로 이 안보 위기를 같이 돌파해 가야 된다라는 그런 어떠한 좀 더 자세하고 또 국민들의 마음에 와 닿는 이런 식으로 그냥 차라리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게 메시지를 내면은 조금 더 어떤 지지층 사이의 반발도 좀 누그러뜨리면서 더 전체적으로 설득하고 하나로 모아가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입장문 내용을 보면은 그 사드 배치를 한 이유를 전쟁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게 고육지책이라는 설명인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단어를 설명할 때도 조금 더 과거에 어쨌건 문 대통령은 굉장히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묘안이 있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지층 사이의 어떤 기대들이 높아진 상황인데 지난번에 갑자기 이제 추가 배치를 지시를 하고 배치하는 쪽으로 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전반 부분에 대해서 언젠가 한 번은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털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보기에는 이 서면 메시지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거죠. 정세현 변호사. 요 질문 좀 제가 드리고 요 답변하고 뭐 다른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는데 이 입장문 중에서 아까 제가 읽어드린 거 말고 사드 배치는 어디까지나 임시 배치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어요. 그러면서 다른 절차는 여전히 진행될 것이다. 물론 뭐 임시 배치가 아니고 그럼 나중에 뭐 사드를 드러낼 수 있느냐 이런 거는 밝히지 않았지만 임시 배치라는 부분을 꽤 강조를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소위 말해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는 진보 진영을 좀 달래기의 목적. 그리고 굉장히 지금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중국도 좀 우회적으로 좀 달래라는 목적인데 이게 좀 소위 말해서 효과가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뭐 별로 효과는 없을 걸로 보이고요. 중국도 우리 사드 그 추가 배치에 대해서 그 환구시보를 통해서 그게 뭐 중국의 정부기관이랑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거길 통해서 뭐 한국의 보수는 김치만 먹어서 머리가 나빠졌느니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써놨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한국은 뭐 떠들어다니는 개구리밥 신세가 될 거라니 그런 욕을 퍼붓는데 뭐 사찰에 가서 기도나 하라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거를 우리 그 외교부에서 항의를 하니까 지웠다가 다시 올렸어요. 그것이 이제 중국의 기본 입장이거든요. 결국 우리가 그동안에 참 그 중국과의 그 친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왔는데 결국 중국의 기본 입장은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고 더더군다나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는 게 이미 드러났거든요. 그리고 그 최후의 결정은 결국 북한 편을 들 것이고 만약에 미국이 북한을 친다면 중국군이 개입하기 때문에 이미 아예 선언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어쩔 수 없는 우리와의 관계가 한계에 있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대통령께서 중국을 달래기 위해서 또 그다음 사드 배치가 오히려 한반도의 긴장을 강화하는 거, 악화시키는 거 아니냐는 지지층에 대해서 달리기 위해서 이제 저렇게 하신 걸로 보이는데 결국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았겠죠. 근데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안보의 문제가 아니라 벌써 이념 논쟁까지 가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뭐 지금 우리 소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좀 세세하게 말씀을 하셨으면 좋았겠다는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뭐 천자만장을 쓰더라도 생각이 안 변하거든요. 안 한다 그러더니 왜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효과는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고민 끝에 저렇게 하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빨리 그렇게 그 입장을 발표하신 건 옳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남국 변호사. 김남국 변호사는 요걸 좀 한번 생각해보고 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많은 분들 중에서 뭐 이런 거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어요. 지난해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사드 배치를 전격적으로 결정했을 때 한 달 정도 뒤에 이른바 민주당 의원들이 성중가 내려가서 사드 반대 댄스, 이른바 이게 사드 댄스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한 8월인가 그렇습니다. 그때 국회의원들이 꽤 가서 춤을 추면서
정부 입장을 반대하고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을 비꼬는 듯한 그런 춤을 췄거든요. 그런데 그 의원들과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배를 타고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입장을 좀 발려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사드 배치를 하겠다. 그럼 이분들도 어떻게 좀 입장 발표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이면? 정부 여당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드와 관련된 입장은 계속해서 발표를 예.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근데 이분들은 보이고요. 안 했잖아요. 이제 뭐 명시적으로 구체적으로는 하지는 않았지만 지난번에 화성 이제 14형의 탄도미사일이 발사되고 예. 난 다음에 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사드를 임시 배치를 해야 된다라고 지시를 한 이후에 예. 사실상 여당에서는 끊임없이 이야기는 해왔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뭐 성명으로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예. 다만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정부 여당이라든가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사드 배치와 관련된 입장이 예. 바뀐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예. 후보 시절부터 똑같은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드가 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사드는 신중해야 되고 사드와 관련돼서는 다음 정권에서 결정해야 된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거기다 이제 전했었고요.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 그렇죠. 국회 동의의 비준이 필요한 것까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사실 국민들은 이 부분만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 더해서 북한이 만약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계속하거나 그러니까 계속해서 도발을 하거나 아니면은 6차 핵실험을 한 경우에는 사드를 도입을 고민해야 된다. 도입을 할 수밖에 그렇죠. 없다. 그 얘기가 라는 이런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면 정부 여당의 어떤 이런 사드 배치와 관련된 입장에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오히려 이와 관련해서 사실상 북한의 도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한 심각한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단호하게 신속하게 결정 내린 것은 오히려 저는 옳았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과 관련해서 사실상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축은 뭐 중국이나 러시아의 어떤 외교적인 도움을 받는 것인데 사실상 지금 현실적으로는 도움을 받는 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한미일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동맹축을 활용한 이런 부분과 관련된 북한의 제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드를 도입함으로써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신속하게 결정함으로써 한미일의 이런 어떤 안보나 이런 것들을 강화한다라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오히려 저는 옳은 결정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의 말씀이 바뀐 것이 아니라 우리 여건이 바뀐 겁니다. 지금 북한은 대통령이 지난번 선거하실 때하고 달라진 것이 수소폭탄도 개발했죠. ICBM도 개발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 요즘 북한의 며칠 전 지난주죠. 거기서 이번에 수소폭탄 개발 그 기념식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군은 불법적인 남조선 강점에서 손을 떼라. 남조선 인민들은 힘을 합쳐서 미제를 몰아내자. 그리고 또 인민군 참모 부참모장에 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서울은 물론 남조선 전체를 평정하겠다. 그걸 적화 통일하겠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종전에 우리는 핵무기 개발하는 것이 북한 정권 김정은 정권의 생존을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고 남한을 자기들의 휘하에 두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우리 선택은 우리 생존에 달린 문제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지 말고 대화합시다. 대화 안 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럼 대통령으로 취할 수 있는 태도가 뭐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바뀐 게 아니라 상황이 바뀐 겁니다. 자,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전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한 것으로 보도가 지금 미국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는데 이걸 보면 마치 외교를 좀 장사처럼 하고 있다는 느낌이 확 들긴 하는데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면 미국 현재 MBC 방송 보도인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가 한 말이 한국이 요구하면 전술핵무기 재배치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겠다. 할 수 있다. 핵을 한반도에 들여올 수 있다. 이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한국과 일본이 자체 핵무장을 한다 해도 막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중국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 같은데, 백 변호사. 이렇다면은 이거는 한반도가 지금 30년 넘게 비핵화 지역, 소위 비핵 지역으로 유지해서 이제 북한이 이걸 어겼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커지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 30년 동안의 이 비핵화가 원칙이 깨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요? 이게 보면 91년 이후로 지금 이제 한반도는 비핵화 선언한 이후로 지금까지 비핵화가 계속 이어져 왔었는데 지금 북한에서 저렇게 핵 개발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만약에 전술핵 배치를 용인을 하는 순간 북한의 핵 개발도 용인하는 걸로 비춰질 수밖에 없고 북한의 핵 개발을 막을 수 있는 명분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전술핵 재배치에 관련된 논의를 하면 사실 저는 이 부분은 언젠가는 만약에 북에서
확실하게 이제 핵을 다 갖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는 예. 사실상 핵보유 국가가 된다면 예. 공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전술핵 재배치 논의가 돼야겠지만 예. 지금 당장 전술핵 재배치 논의가 되면 이건 저희 사실 어찌 보면 우리나라 혼란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전술핵 재배치 당론으로 채택하겠다라고 예, 하고 있는 예.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 전술핵 재배치하면 북한 핵을 어떻게 막을지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공론화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툭 던져놓으면 벌써 지금 자유한국당도 그렇죠. 또 대부분의 국민들 보니까 거의 5대5의 국민들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전술핵 재배치야. 우리도 저기도 가지면 우리도 가져야지. 예.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를 한 이후에 우리나라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에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고려라고 생각을 입장이 할지. 아직 나오지도 않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입장을 냅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 좀 있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 여론조사 얘기 나왔는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핵무기 보유, 우리가 핵무기를 보유하는데 한 60%가량이 찬성 의견을 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른바 국민의당은 사실 햇볕 정책을 계승했다고 스스로 얘기하는 당인데 거기서도 핵무장 공론화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 이렇다면 국내에도 분위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호응이라도 하듯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내놓은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전술핵을 배치한다라는 것이 명분도 뭐 앞서 백성무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명분도 없지만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략적으로도 사실상 전술적으로도 효과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기 때문에 괌이나 아니면은 미국 본토에서 날아온 탄도미사일에 의한 핵우산에 의해서 방어된다고 하는 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에 배치된 거나 사실상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북한에서 우리나라에 핵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과 미국에서 핵이 있다라는 인식이 전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변화를 불러오기 어렵다라고 보이고요. 실제 그 전술핵이 가지는 그 위력을 보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미 간의 미사일 협정을 개정을 했기 때문에 탄두의 중량을 뭐 2톤까지 늘린다라고 그렇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다량의 그 탄두가 개량된 그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에 사실상 전술핵과 똑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술핵을 도입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전술적으로 전쟁에서의 효과는 없다라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지금 전술핵을 도입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을 정말 전쟁에서 쓰겠다라는 의미보다는 외교적인 무기로 쓴다라고 보입니다. 역시 장사인가요? 이게 장사라기보다는요. 이 지금 방송에서 그 미국의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북한보다는 중국에 제대로 전달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중국 보고 들으라고 한 소리다라고 그렇죠. 했어요. 그렇다라고 봐야 됩니다. 사실상 중국은 지금 방어 무기라고 하는 사드만 배치된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지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나라에 전술핵을 들여온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뭐 중국 턱 밑에 칼을 지금 두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유엔의 어떤 제재안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것까지 우리는 논의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외교적인 무기로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좀 전술핵이 무조건 두 분도 뭐 짧게 논평을 좀 해주시죠. 무용한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만약 들여온다고 한다면 우선 국민들이 그 불안감에서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 미국이 우리에게 핵우산을 제공한다. 유사시에 우리에게 뭐 핵 지원을 한다 그러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LA와 뉴욕이 날아갈 때 과연 지원해 줄지. 그런 의구심이 있을 때 전술핵이 들어와 있으면 터지면 미국이 확실히 핵우산을 보장해 주겠구나 하는 그런 또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좋은 점도 있기 때문에 장단점을 잘 고민해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하고 일본이 핵무장하는 거 현실적으로 어렵죠. 일본이 특히 핵무장하는 건 그러면 우리로서는 좀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러시아나 중국이 펄펄 튀게 당연한 것이 과연 동북아를 위해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이 말 안 들으면 그래까지 하겠다는 일종의 전략적인 발언으로 보이죠.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그 스스로의 그 방위를 키워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손영석 국장님. 저는 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저는 이런 전술핵 도입이라든지 뭐 핵잠수함 도입 이런 부분에 부정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주말을 거치면서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바뀌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심도 있게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일단 우리가 이제 미국의 핵 우산이 언제까지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개념 자체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우리 역사상에서 보면 이 1905년에 카스라 테프트 밀약 이것은 미국과 일본이 이 협정을 맺어서 미국은 필리핀을 먹고 일본은 대한제국을 병합하는 것을 서로 용인한 이러한 조약을 맺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국전쟁 발발 직전에도 이른바 미국이 에치슨 라인이라고 해서 대한민국을 방어선에서 제외하는 이러면서 이제 결국 북한이 침공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는데 저는 일단 한미동맹의 강고한 축을 우리가 중심으로 외교를 펼쳐야 된다라고 이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언제든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다라는 이 생각은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다. 지금 북한이 노리고 있는 것은 북한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미군 전략자산이 전개할 괌도를 타격하겠다. 예, 예. 미군이 유사시에 전개할 일본과 부산항 예. 이걸 집중적으로 타격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정말 최악의 상황이 왔을 때 북한이 그렇게 타격을 하고 아니면 그 전에 미국 본토를 계속 위협하겠죠. 지금 벌써 최근에 나오는 성명을 보니까 북한에서는 주한미군 철수를 벌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토를 계속 위협하면서 너네 본토를 맞을래? 주한미군 뺄래? 자꾸 이렇게 되면 미국 내에서 우리가 그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주한미군을 거기다 둬야 되는 꼭 이유가 있느냐. 일본도 있는데 주한미군을 빼자. 이런 여론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로서는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최악의 상황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핵 개발에 저는 이제 성공했고 그 단계로 ICBM에 장착하는 단계까지 갈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상황이면 우리 스스로의 자유를 위해서 전술핵 도입이건 아니면 기타 등등이건 뭔가 강력한 억제력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술핵 얘기는 이게 사실 한두 끝도 없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정치 주제로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안철수 대표 얘기를 좀 먼저 해보겠는데 최근 들어서 행보가 좀 눈길을 잡긴 합니다. 원래 안철수 대표는 정치 입문 이후에는 술을 안 드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소폭을 가는 곳마다 스스로 말아서 많은 분들한테 드린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른바 호남 홀대론 얘기도 곳곳에 가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 호남 홀대론 가서 영상으로 준비한 게 있는데 화면으로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호남 고속철 예산 3천억 신청했지만 95% 삭감됐습니다. 이게 그럼 호남 홀대가 아니면 호남 접대입니까? 자, 정태원 변호사님, 일단 소주 폭탄 가는 곳마다 돌려서 이제 화기애애한 분위기 뭐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호남 홀대론. 사실 안철수 전 대표는 과거에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게 이게 정치권의 적폐다. 문제 삼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굉장히 강조했던 분인데 요즘 보면은 본인이 굉장히 호남 쪽에 가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소폭과 호남 홀대론 주장은 혹시 본인이 생존을 위한 몸부림인가? 아니면 흐름을 타고 있는 건가?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지금 그 예전하고는 다르죠. 우선 소통이 부족한 얘기가 수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국민의당 내에서 무슨 큰 사건이 터져도 나는 잘 모른다. 그런 식으로 해왔고, 심지어 지난번 당대표 선거 나왔을 땐 반안철수 흐름이 있었거든요. 특히 호남 지역 의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래갖고는 당을 끌고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자신을 반대했던 의원들이나 지역 의원들까지 쫓아다니면서 이제 스킨십을 강화하는 거고 오죽하면 사업가 때문에 간이 나빠서 끊어서 술까지 먹겠습니까? 그만큼 이제 급하다는 것이고 뭐 그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지율은 안 오르니까 이제 답답하실 텐데. 홀대로는 어떻습니까? 호남에 지금 국민의당이 사실상 이제 호남의 지지 기반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호남이 지금 단순히 호남당이 아니라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시작은 호남에 시작을 했지만 전국 정도로 나가야 되는데 호남 뿌리가 흔들리고 있거든요. 지난번 대선 때 봐도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점에서 고토를 회복해야 되겠다. 두 가지 점에서 열심히 지금 호남을 돌면서 폭탄주도 드시고 아마 오늘은 전북으로 가시는 것 같죠. 요 며칠 계속 호남을 돌고 계시죠. 방법이 없죠. 소정욱 국장님은 안철수 전 대표의 최근 행보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대단히 비판적으로 보는데요. 그러니까 안철수라는 이미지를 점점 본인이 이제 옛날의 안철수가 아니구나. 많이 이제 빛이 점점 바래고 있구나. 아직도 어떤 분은 안철수 하면 새정치다. 이 얘기를 아직도 하시는 분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참 흘러간 물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번에 그 호남에 가서 SOC 예산이 대폭 줄었다. 이건 지난번에 이제 우리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지금 내년 예산안 부분에 국방이라든지 복지 이쪽은 많이 늘고 SOC 쪽은 많이 줄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전반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안철수 대표가 어떤 비판을 할 때 그렇다면 이런 기조, 정부의 정책에 이런 기조가 잘못됐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당장은 모르겠지만 복지 예산 늘려야 되지만 우리가 긴 미래를 봤을 때 그럼 SOC 예산 이런 부분은 정말 꼭 갖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비판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가 있다고 보는데 그중에서 호남의 SOC 예산 실제로 호남의 SOC 예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른 지역은 30% 줄었는데 여기는 90%
줄었다든지 서로 그렇다고 해도 예. 저는 그런 특정 지역의 특정 지역 예산을 가지고 저렇게 비판을 하는 것은 정치 지도자로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것이다. 네, 김남욱 변호사. 예, 제가 소정섭 국장님의 그 말씀에 좀 첨언을 하면 구체적인 팩트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사실 이제 내년도 올해 이제 예산안이나 내년도 예산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전체 SOC 예산이 22.9%가 감소를 SOC. 했습니다. 예. 소위 말해서 이제 건설 관련된 건설이나 거죠. 뭐 도로나 이런 철도나 이런 것이죠.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방 예산이라든가 복지 예산이 더 필요했기 때문에 정부 정책상 그렇게 바뀐 건데요. 호남 같은 경우에는 SOC 예산이 16%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23% 정도인데 오히려 한 16% 정도 줄었기 때문에 덜 줄었다라고 봐야 되죠. 그다음에 사실 이 안철수 대표가 사실 이런 어떤 호남 홀대론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지역의 민심에 어떤 호소를 한다라는 것인데 사실 호소를 한다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정치인이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러나 이런 이야기들이 정직한 어떤 데이터나 이런 것에 기반을 해야 된다라고 보이는데 이것도 호남 고속철도를 이야기하면서 95%가 삭감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올해 보니까 75억이 호남 고속철도에 예산이 배정이 됐는데 내년도 예산은 154억으로 2배가 더 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안철수 대표가 이야기하는 호남 홀대론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홀대가 아니라 그거는 뭐 우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 대표가 이야기하는 그 논리적 근거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역 민심에 기반을 해서 이런 어떤 지역적인 어떤 발언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말하는 어떤 근거나 이런 것도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또 문제가 되지 않나요? 확실히 호남 홀대론 주장은 좀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될 것 같은 문제가 있군요, 분명히. 자, 뭐 안철수 대표 얘기는 여기서 하고요. 좀 속도를 내서 바른정당 얘기 간단하게만 하고 가겠습니다. 이해훈 전 대표 선출 74일 만에 사퇴했죠? 그런데 그럼 과연 바른정당은 누가 이끌 것인가를 가지고 아직도 정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바른정당 당 지도부들의 목소리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사려 잊지 못했던 저의 불찰로 많은 신뢰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 자기 당이 성공하고 잘 되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니까. 뭐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자, 소정 국장님, 단도직입적으로 이해훈 전 대표 다음에 누가 당을 이끌어야 됩니까? 지금 유승민 의원이 아무래도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당을 이끄는 것이 현 단계에서는 바른정당이 그나마 좀 생존하면서 존재감을. 비대위 체제로 간다는 거는 기존의 최고위원 체제가 다 무너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으로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주호영 원내대표 대행 체제로 가는 것은 너무 현 상황을 좀 안일하게 보는 것 같고요. 결국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비대위 체제가 출범하면서 유승민 의원이 전면에 나서서 이 상황을 좀 수습하고 극복해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주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핫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희가 제목을 의원님 가지 마세요. 무릎 꿇은 어머니 이렇게 달았는데 모두 예상하실 겁니다. 한 주 동안 이슈됐건 아주 떠들썩한데 서울 강서구에 장애인 학교 설립 문제가 아주 시끄럽고요. 주말 동안도 참 이야기가 많았는데 먼저 관련 영상부터 보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계속 특수학교 설립을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현황 조사 및 의견 수렴 한 번도 없습니다. 학교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장애 아이들도 그런 받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자, 김남욱 변호사. 요 지금 상황을 좀 짧게 정리 좀 해주시죠. 어떤 상황인지. 그러니까 이제 강서구에 이제 특수학교를 건립을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사실 강서구뿐만 아니라 서울 전 지역, 서울 전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사실상 특수학교 건립, 그러니까 특수학급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데요. 일반적인 어떤 공립학교에서 통합교육이라고 해서 특수학급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중증 장애인이나 조금 굉장히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사실상 그 일반 공립학교에서의 특수학급에서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학교가 설립이 되어야 되는데 강원도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설립이 추진되어서 주민합의를 다 이끌어낸 상황이었는데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게 합의가 안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계속해서 추진해오고 있었던 상황인데 지난번 이제 있었던 그 공청회 과정에서 반대 측과
그다음에 이제 찬성하는 측에서 서로 입장을 듣는 과정에서 예. 격양된 어떤 반응이 오고 갔었고요.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장애인 측 대표, 장애인 아동을 대표하는 그 학부모가 사실상 호소를 하면서 무릎을 꿇는 상황을 비췄는데요. 사실상 저기 지금 반대하는 측에서 나오신 분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주민의 의견을 들은 그런 절차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미 교육청에서는 2013년도부터 특수학교를 설립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이미 거쳤던 거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히려 지난해 이제 총선에서 사실상 김성태 의원이 지역구 의원인데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을 말하는 그렇죠. 거죠. 예. 사실상 지역구 의원이 출마를 하면서 이 부지 자체가 이미 학교 부지기 때문에 여기에 한방병원이 들어서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이것을 포기하는,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학교 관련 시설만 지어야 되는 게 원칙인 거고 교육청에서 여기서 포기하고 또 이것을 용도를 변경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무리한 어떤 사실 공약을 하면서 여기에다가 한방병원을 짓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논란이 좀 가중된 측면이 있습니다. 백 변호사, 주민들은 보니까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수학교 절대 안 된다. 대신 한방병원 그거 약속대로 줘야 된다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만만치 않은데 주민들이 통상 저런 게 들어왔을 때 걱정하는 거는 저런 시설이 들어오면 땅값이 떨어진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제 겉으로는 그런 얘기를 뭐 공공하게 하진 않지만 제일 우려를 하는 건 이제 땅값이 떨어질 우려하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방병원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특수학교가 들어오는 것보다는 집값 상승이 더 높겠죠. 아무래도 주변 환경이 좋아진다고 실제 생각하니까. 저런 시설 들어오면 땅값이 떨어집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그런 차이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김성태 의원이 말했던 그 한방병원이 아무래도 이 지역에도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문제가 이제 특수학교라는 게 다 아시겠지만 지적 또 그러니까 정신적, 육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학교지 않습니까?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근데 서울시만 놓고 좀 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의 특수학교에 다녀야 될 아이들이 12,000명 정도가 돼요. 12,000? 네. 근데 서울시 안에 특수학교가 29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4,400명 정도가 되네요. 그거 가지고는 절반도 안 되는군요. 7,000명에서 8,000명 정도가 지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 특수학교에 다녀야 할 아이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 강서 지역입니다. 근데 강서 지역에 특수학교가 딱 한 군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네요. 이 강서 지역에서 특수학교에 다녀야 될 아이들, 학부모를 생각해 보면 다니는 것조차 힘든 데다가 다니더라도 굉장히 먼 지역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강서 지역, 서초, 그다음에 이 동부 지역에 하나씩은 최소한 더 늘려야 된다라고 해서 이게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지역 주민들께서도 아까 좀 전에 김남국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민들의 목소리까지 다 들은 상황에서 이거를 그냥 반대만 계속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장애인 아동들도 교육을 받을 권리는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 부분, 그러니까 본인의 아이들도 언젠가 그렇게 될 수 있을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아이들의 복지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것 어느 정도 좀 인정을 해주고. 정세호 변호사, 지금 여기 보니까 제가 자료가 하나가 와 있는데 서울에서 지난 2002년에 특수학교가 건립된 이후에 지금껏, 그러니까 한 15년이 지났네요. 단 한 곳도 학교가 세우지 않았다거든요. 이렇게 필요한 학생들은 늘고 있는데 그렇다면 뭔가 필요성은 있는데 저렇게 주민과 장애 학생을 둔 학부모의 이런 의견 일치가 안 되는 갈등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이 장애 학생들은 권리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더 지켜줘야 될 그 국가와 사회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저 아이들이 무슨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도 아니고 더 보살핌이 필요한데 무슨 잘못을 한 게 있습니까? 저 학교를 못 세우게 한다는 건 결국에는 주민 간의 갈등인데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 인식이 바뀌어야 되고요. 제가 아는 어떤 장애를 가진 그 부모는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이민 간 유일한 이유가 우리 아이가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살 수가 없다. 그래 이민을 갔어요. 저런 모습을 당하게 되면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점에 대해서는 좀 깊이 반성을 하고 혐오시라고 하는 인식 자체를 바꿔야 되고요. 또 이걸 보면 우리 사회 인식도 인식이고 정치권과 도대체 정부에서 뭐 하고 있냐고 참 답답한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그 특수학교를 세우려는 데가 학교 부지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한방병원으로 바꾸려면 보건복지부 허가 있어야 될 겁니다, 아마. 그다음에 교육처에서도 소유권이나 그런 행정 절차가 있어야 될 것인데 국회의원이 덜렁 나오면서 그럼 여기다 짓지 말고 우리 같은 데 마곡지구에 또 짓자. 이렇게 했는데 마곡지구는 또 서울시 소유래요. 그러면 그쪽은 그게 또 공원지구로 하니까 서울시 협조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걸 제대로 플러그를 한다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서울시
또 이 고용을 하신 김성태 의원 이분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합리적으로 해결을 하고 또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설득도 해야 되는데 그냥 지역 주민들한테만 내버려 두니까 저 장애 학생을 가진 부모들 이렇게 무릎 꿇고 하는 저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지켜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게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분명히 이 건과는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지난 5일 토론회 현장에서 김성태 모습이 영상 화면으로 잡혔거든요. 저희가 준비한 화면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동면 국립 한방 어려운 설립된 곳은 이곳이 가장 적격지라는 사실이 보건복지부 용역 결과로서 이미 나왔습니다. 노동가 운동가 출신으로서 한때는 또 사회복지사로서 장애 아동들의 학습권 존중하고 또 그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 건립 문제 너무나 저는 중요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김성태 의원 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냥 가버리셨군요. 일정이 있다는 이유로 아마 얘기를 했나 본데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그냥 간 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소정소 국장님, 과거에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의 SNS에 장애인 차별에 반대하는데 앞장서겠다 뭐 이런 글도 올렸는데 얼마 전에 이 글도 삭제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로는 이제 김성태 의원 아까도 얘기할 때도 그런 우리 사회의 어떤 복지 문제라든 이런 걸 우리가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쭉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정작 본인의 어떤 이 지역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마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고 마곡지구가 최선이라고 한다. 물론 김성태 의원도 고민은 있겠죠. 있었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데 보면은 어쨌든 2013년에 처음 지정이 됐다가 그 행정 예고가 다시 철회되면서 마곡지구 이런 데를 알아보다가 거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시 이제 현재의 위치로 이제 서울시 교육청이 돌아온 이런 건데 저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 사회가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가? 저는 예를 들면 이제 김성태 의원이 저런 자리면 끝까지 저 자리에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이 있지만 그걸 취소하고라도? 그렇습니다. 저 부분은 어떤 정책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어떤 우리의 이 마음과 연결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 자리에서 의견이 다르더라도 끝까지 같이 얘기를 들어주고 같이 뭔가를 해결해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사실은 이 사안이 주말 동안 굉장히 감성적인 이슈로 커졌어요, 지금.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강서구 주민들로서도 뭐 그 지난번에 비대위 대표 얘기 들어보면 거기도 굉장히 모든 혐오 시설 뭐 이런 기피 시설이 다 강서구에 오는 거냐 일종의 좀 피해의식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주민들은 그렇게 또 생각을 하시죠. 하지만 이번 무릎 꿇은 이 사태를 바라보는 많은 국민들은 이게 사실은 남의 일 같지 않고 내일 같은 그런 마음이 굉장히 아픈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서울시 교육청도 마찬가지지만 그 지역구 의원인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도 정말 그 현장에서 이 의견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끝까지 뭔가 정말 얘기를 들어주고 같이 해결책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런 마음을 내비치는 거, 같이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런 이 사태를 해결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참 아쉬움이 있는 대목입니다. 김강욱 변호사,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내일 정도에는 추가적인 설명과 해명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김성태 의원이 앞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를? 사실은 김성태 의원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주민 설명이나 이런 데에 나와서 입장을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저 문제가 격화된 데에는 김성태 의원의 정말 앞뒤 안 가리는 어떻게 보면 무분별한 공약 남발에 있다라고 보입니다. 학교 부지를 사실 교육청에서 허가도 해주지도 않는데 그것을 뭐 한방병원으로 바꾼다? 그것 자체가 불가능한 공약인데 무리한 공약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저 부분과 관련해서도 책임지는 주민들에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이 장애인 특수학교와 관련해서 우리 인식 자체가 약간 기피시설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다르고 잘 모르고 가깝게 있지 않으니까 그런 어떤 막연한 인식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강남구 일원동에도 미랄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미랄학교가 설립된 지가 20년이 되었는데 과거에 이 미랄학교도 땅 부지를 사놓고 기피시설로 반대를 해가지고 주민 반대로 사실상 소송까지 가서 결국에는 소송을 해서 결국에 이 학교를 열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20년이 지난 뒤에는 이 미랄학교 센터 안에 있는 미랄 아트센터가 있어가지고 카페, 공연장 이런 것들이 있었고 오히려 장애 아동들보다 주민들이 더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요. 대안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김해에 경남도 김해 은혜학교가 있는데 거기도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 지역 주민들이 오히려 따뜻하게 기부하고 재능 기부해서 운동장이나 이런 공원들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에 강서의 어떤 특수학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민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놓고 있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기피시설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오해다라는 게 필요한 거. 의원이 계속 말씀하시는 건 이거 특수학교 짓지 말자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서울시랑 다 협의해서 대체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을 했기 때문에 나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아까 조금 전에 정태현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그곳이 마곡지구랍니다. 그리고 공원부지고. 그러니까 거기도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 장애인 아이들 그 대표하시는 분이 전화 인터뷰라는 걸 제가 들어보니까 면적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해요. 그러면 사실상 대체부지로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라고 지금 평가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까지 얘기가 나왔으면 그다음에 김성태 의원이 해야 될 것은 특수학교를 짓지 말자는 게 대체부지를 논의했고 대체부지에 관련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 특수학교는 어떻게 유치하겠다는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해결책 없이 사실상 본인의 공약만 실천하려고 했었던 게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김성태 의원도 아마 고민이 많을 것으로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여론 분위기상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다 이 역시 좀 우울합니다. 최근 들어서 10대 잔혹한 폭행, 이것 때문에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는데 이게 전국에 걸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엔 이거를 입에 담기도 좀 끔찍한데 소변까지 강제로 먹이는 가혹행위를 할 정도로 10대 폭행이 심각하거든요. 자, 백성원 변호사, 이 사건은 무슨 얘기입니까? 작년 9월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뒤늦게 알려졌군요. 청주 음성등지에서 이제 19세 남성, 22세 남성, 그리고 또 19세 여성, 또 마지막으로 18세 청소년 여성 이렇게 4명이 18세 여성을 집단적으로 이제 폭행을 한 겁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옷을 벗기고 얼굴에다가 담뱃불로 지지고 거기다가 둔기도 휘두르고 거기도 더 나아가서 본인들이 소변을 넣고 그 소변을 억지로 먹이기도 하고 뿌리기도 했어요. 이거 짐승도 그렇게 다루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잔인한 방법으로 가혹행위를 한 겁니다. 결국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게 검거가 돼서 제가 말씀드렸던 가장 주범인 19세 남성은 징역 8년, 22세 남성이 징역 5년, 19세 여성이 징역 3년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이 폭행에 가담했던 또 한 명의 10대 그 여성이 있었죠. 18세 여성이 있었는데 그 여성이 1심에서는 징역 3년이 선고가 됐는데 항소심에서 합의가 됐다라는 이유로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이 선고가 되다 보니 또다시 여기서 이제 지금 요즘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18세. 이것도 18세 미만이라 이것도 너무 형이 낮은 것 아니냐. 이렇게 가혹행위를 하고 정말 이건 입에 담지도 못할 정도의 수준의 그러니까 이 그 18세는 미성년자란 이유로 사실은 집행유예 받고 이렇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란 이유가 굉장히 컸죠. 그러니까 합의를 했다는 게 다른 그 세 명과 다른 게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래도 동일하게 이런 정도의 가혹행위에 가담한 사람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이게 집행유예가 나올 사안인가? 그러면서 다시 또 소년법 문제가 또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문제 관련해서 지금 사실은 저희가 준비한 게 더 끔찍한 사건들이 뭐 몇 가지 있었는데 더 이상 소개를 드리는 건 적합하지 않을까 해서 요 정도로 하고요. 문제는 지금 나오는 소년법입니다. 소위 말해서 소년법인데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14세 미만은 촉법 소년이라고 해서 사실상 처벌을 안 받습니다.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리고 18세 미만은 성인보다 처벌을 아주 가볍게 받게 되는 게 이게 소년법 규정인데 이런 끔찍한 10대들의 끔찍한 사건이 잇따르다 보니까 이 소년법을 손질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주제가 나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때릴 때는 잔혹한 성인 같은데 처벌받을 때는 순진한 아이 대접을 하자는 이 소년법이 말이 되냐라고 하거든요. 자, 오늘 여기 나오신 네 분 패널분들 각각 소년법 개정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먼저 김남욱 변호사부터 얘기해 주시죠. 이제 잔혹한 그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엄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국민적 공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어떤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그 목적 자체를 들여다보면 결국에 이러한 어떤 청소년 범죄를 막겠다라는 우리 사회의 고민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걸로 과연 처벌로 그러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원인이 거기에 있을까? 처벌만이 능사인가? 처벌을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에서 사실상 처벌 강화하는 것이 답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청소년들의 이런 어떤 잔혹범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청소년들만 이렇게 병들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 사회가 병들어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지 뭐 처벌을 강화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이러한 어떤 범죄들이 성인에 대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성인들도 한 7년에서 8년 비슷한 어떤 형을 받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청소년이 14세에 저질렀다라고 하더라도 20세 초중반이면 나온다고 할 텐데 그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채원 변호사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소년법이라는 것이 있고 소년은 아직도 개선될 여지가 있으니까 우리 사회와 학교와 국가가 잘 관리하면 좋은 아이들로 만들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보다는 그 여러 가지 그 선도하는 쪽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형이 낮다고 하는데 아주 특별한 그런 강력 범죄 외에는 일반적으로는 지금 보통 장기 10년, 단기 5년, 그러니까 최소 10년까지도 선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형이 낮다, 법정형이 낮은 것이 아니라 재판을 통해서 높은 형을 그 선고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형 자체를 바꾸는 큰 의미가 없고 오히려 우리가 저 아이들이 특히 이제 부산 여동생 사건 같은 경우는 보호관찰 중이었는데도 저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호관찰 제도를 좀 더 강화해서 아이들에서 하나하나 좀 관심을 가지고 저런 비행을 막도록 해야지 쟤들 무조건 뭐 교도소에 넣는다고 해가지고 그 범행이 줄어들겠느냐. 그래 생각 안 합니다. 법에 손을 댄다기보다는 다른 보완책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백 변호사. 네,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거 당연히 맞는 말인데요. 근데 너무 이상적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현실적으로 요즘에 생기고 있는 문제들을 보면 첫 번째는 14살 이하가 범행을 저질렀을 때 처벌하지 않는 것. 그게 이제 형법에 있고 그걸 이제 반영하는 게 소년법의 규정이 있는데요. 근데 이 14세 미만자는 형사 미성년자라고 규정을 해놓은 게 1950년대입니다. 지금 60년 됐어요. 60년. 그리고 그때 아이들의 발육하고 지금 발육 달라요. 그러니까 생각도 다른 거 아닙니까? 생각도 많이 달라졌죠. 그리고 접할 수 있는 정보도 다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형사 미성년자 나이 14세 미만을 1살 내지 2살 정도는 내려야 된다라는 게 어찌 보면 지금 소년법계에서 가장 큰 골자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난 촉법이야. 12살짜리가 애들 때려놓고 난 촉법이야. 알고 있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제는 그 어려운 한자를 막 쓰는군요. 촉법이라는 단어까지 쓴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분명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번에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기억하시죠?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할 잔인한 방법으로 8살 아이를 죽였던 그 주범이 징역 20년 구형됐고 공범이 무기징역 구형됐단 말이에요. 이 경우에 특정하게 아주 강력한 범죄를 저지른 이런 경우까지 우리가 소년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해줘야 되느냐. 이 경우에는 최소한 징역의 상한을 없애는 것이 맞지 않느냐에 대한 논의는 분명히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정선 수장님. 백 변호사 의견이랑 좀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이 연령대를 내리는 문제, 이 시대 상황 변화에 따라서 그런 부분 고려를 해야 되고 이 범죄 유형에 따라서 그리고 범죄의 정도에 따라서 형량을 좀 더 촘촘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전반적으로 좀 강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이 법적인 그런 문제만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이제 보호관찰 제도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일반 성인에 비해서 청소년의 그 재범률 자체가 10.9%로 일반 성인에 비해서 2배나 높아요. 오히려 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형량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교육의 문제라든지 이런 총체적인 측면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주제 하나 준비되면 뭐 시간이 없어서 짧게 보겠습니다. 외교부에서 갑질 논란인데 이거 백 변호사가 짧게 스피드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일본 주재 총영사가 비서에게 가혹행위와 막말을 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좀 어떤 막말을 한 거예요? 2015년 말부터 지금까지 이제 일본 주재 총영사가 비서에게 했던 얘기들이 뭐 머리가 있는 거니 없는 거니. 머리가 있냐 없냐. 뇌 어느 쪽이 고장났냐? 그다음에 강아지 훈련시키듯이 해줄까? 그리고 뭐 이 문서 박스 같은 걸로 머리도 때리기도 하고. 근데 그 비서는 자기가 면접 봐서 뽑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비서가 저 과정에서 했었던 막말을 다 녹취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외부적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지금 일단은 일본 주재 총영사는 더 이상 영사를 뭐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텐데 앞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형사 책임까지도 져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